네.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명진 의원 모셨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전 의원. 네. 네, 원외생활 오랜만일 텐데 네. 어때 요즘 좀 서운한 일도 많이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원래 공직 할 때 이게 이제 국민께 봉사하는 자리다 이런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의원을 안 하게 되면서 오히려 상대적인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은 주제를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5.16은 쿠데타냐 아니면 구의 혁명이냐 하는 그런 주제를 한번 잡고 차명진 의원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물론 많은 언론에서 또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차명진 의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의 최측근, 오랜 동지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말하자면 박근혜 후보와 같은 당 소속인데 박근혜 후보를 비판을 해야 되는 입장. 그러니까 그게 아주 미묘할 것 같습니다. 어느 선에서 어떻게 비판을 하고 어디까지는 또 동조를 해야 될지 아주 입장이 난처할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 차명진 전 의원님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래 먼저 우리 네. 김문수 후보가 경선에 참여를 할지 말지를 두고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심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느끼게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결국 참여하게 됐죠? 네. 네. 왜 그랬나요? 고심을 왜 했죠? 참여를, 경선, 이미 대선 출마를 선언했으면 경선 참여하는 게 당연한데. 어땠습니까? 우리 주대한 선배와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우리 사회를 바꾸자, 혁명을 하자 그런 꿈을 꿨던 사람 아닙니까? 아, 예, 그렇죠. 그건 수십 년 전 이야기.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혁명을 하려는 사람들도 소위 보이콧은 안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저는 어느 장에서건 그 장에서 마련이 되면 그 장에서 국민께 자신들의 정강 정책을 설명하고, 네. 그 정치 세력이, 네. 그리고 또 그 장을 통해서 자신들이 국민들께 해낼 수 있는 그런 봉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처음부터 경선에 참여하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거는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고심을 했던 것은 경선 룰 문제. 중간에 맞습니다. 예. 완전국민경선제를 이제 채택해서 현재 그것이 너무나 이제 박근혜 대표가 당을 독점하고 있으니 당 투표까지만은 그거 가지고만은 안 된다라는 어떤 이제 전략적인 고려도 있었고, 또 우리가 이제 30년 전에 국민이 직접 손을 뽑는 대통령을 뽑는 그런 직선제 개헌을 해낸 만큼 이제 한 30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정당도 민주화돼야 되지 않느냐. 이제 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추세를 거쳤으니까요. 그런 문제 인식에서 이제 이 완전 국민 경선제를 주장했는데,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럼 그거는 이제 한편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당내에서 워낙 세력이 워낙 박근혜 후보가 독점하고 있는 당내 세력 공포에서 너무 밀리니까 그런 점도 솔직하게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시대적 소명이죠. 국민의 어떤 의사를 당 후보 결정하는데도 반영하자라는 그런 뜻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경선 참여를 고민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것을 주장하면서 이거 안 받아들여지면은 경선 참여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러는데 박근혜 대표가 저희는 생각에 그래도 타협은 하지 않겠는가.
타협안이 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점 한획도 못 바꾸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박근혜 대표가.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뜻을 관철하지 못하게 됐는데 그 중간에 완전 국민 경선제 안 되면 나 경선 참여 안 하겠다라고 얘기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만 어떻게 할 보면, 거냐. 그 말만 보면 말을 번복한 게 되네요. 그런데 뭐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 완전 국민 이재호, 경선제 정몽준, 김문수 세 분은 완전 국민 경선이 안 되면 불참하겠다고 했던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말만 두고 보면은 말을 번복한 그렇죠. 거죠. 그런 네.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한 예, 거죠. 예.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경선에 그렇죠. 참여해서 네, 그 대의가 더 네, 크다. 새누리당 경선을 의미 있게 만들고 네, 네. 그리고 국민께 자신의 정강 정책, 자신의 살아온 역사 이것들을 설명해서 그것이 오히려 떳떳하고 네. 당당하다. 네,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 더 네. 필요하다 해서 이제 결국엔 결정을 한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이게 국민 경선을 하더라도 그렇고요. 또 당원만으로 투표를 하더라도 그런데 결국 이제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 지지율이 이제 박근혜 후보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들이 지지율이 그렇게 낮아가지고 뭐 이야기가 되겠냐 이런 건데 어떻게 요즘 좀 지지율이 오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지사님이나 저나 정치를 하면서 정치인이 지지율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예. 지지율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예, 예, 또 국민들께 얼마나 저 사람이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고 한가에 따라서 또 지지율이 바뀌니까 예. 우리가 이제 국민들께 김문수를 선보이면 지지율이 오르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기대와 확신이 있죠. 예, 그리고 그렇지. 처음에 지지율 낮아가지고 뭐 참여할까 못할까 이런 고민. 그게 아니라 그런 그래서 수준에서는 제 말씀, 맞습니다, 저희는. 제 말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라야 될 때가 되지 않냐요? 오르고 되지 있습니다. 않-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이제 우리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좀 특성은 네, 좀 이렇게 충성도가 강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총선 때 박근혜 대표의 공이 크니까 네, 우리가 이 박근혜 대표를 이제 상처 안 나게 해서 이렇게 잘 밀어서 좀 새누리당의 훌륭한 후보가 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들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제 정말로 김문수의 살아온 역사 그리고 김문수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을 정말로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다. 예,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보수 또는 네. 새누리당 지지층의 특징은 쉽게 움직이지는 않는다. 네. 좀 떳떳하게 가마솥처럼 그렇게 달아오를 것이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예, 이제 이거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박근혜 후보가 5.16은 이제 물론 뭐 자기 부친이 하신 일이니까 그 말하자면 좀 개인적인 특수성도 있겠습니다. 말씀을 함부로 하기가 좀 곤란한 문제가 있겠는데 여하튼 5.16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말도 어떻게 보면은 구국의 혁명이었다라는 말보다는 조금 완화된 표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켰는데요. 관훈 토론입니까? 그저께 김문수 후보는 5.16 쿠데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이제 바라볼 때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렇습니다. 저 이집트의 피라미드 저 안 가봤지만 네. 그 아름다웠고 웅장한 피라미드는 노예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노예 제도가 없었으면 그러니까 사람의 인력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동원해낼 수 있는 그런 노예 제도가 없었으면은 피라미드도 이제 불가능했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피라미드는 노예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다. 그런 건 틀이죠. 노예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거죠. 네. 과정과 결과는 또 네, 다른 겁니다. 5.16 바라보는 눈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5.16을 정말 막 그렇게 막 문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저희에 뭐가 있냐? 5.16이 잘못됐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 모든 산업화도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예. 박근혜 대표도 제가 보면 참 안타깝지만 그분의 역사 인식이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5.16을 옹호하면은 5.16을 참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산업화도 잘못됐다고 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을까. 그렇죠. 5.16을 부정하면 그 모든 일을 다 부정하는 것이. 그런데 좀 제가 볼 땐 양자가 좀 편견적이고 네. 단선적인 역사 인식이 있는데 네. 제가 그분들 모두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겁니다. 피라미드는 노예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웅장하고 아름답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부당하게 네. 우리 헌법의 정신에서 어긋나는 헌법의 정신은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러니까 네. 국민이 만들어내지 않는 권력은 그건 부당한 거다. 네. 그 쿠데타다. 네. 라고 얘기한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건 분명히 맞죠. 네. 5.16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5.16이 만들어내는 그 권력이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루어서 우리를 세계 최빈국에서 현재 OECD 7위 국가를 목표로 하는 나라로 만들어내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게 역사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사람이 하는 일에 모든 게 기계처럼 인과관계가 이렇게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건 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과 그걸 또 비판하는 주로 뭐 야권 후보들이 네. 되겠습니다만은 의 비판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나 이런 분들의 역사인식 둘 다 좀 단선적이다. 네, 단선적이다. 예. 예. 아까 피라미드는 조금 이제 극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예를 두고 보더라도 아니, 역사에 그런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예. 예. 사생아가 저 훌륭한 황제도 되고. 그렇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바로 그 얘기인데요. 5.16에 대한 평가와 함께 말하자면 박정희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이루어놓은 모든 일들에 대한 평가가 같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자리에서도 김문수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이 공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07과 3. 공이 7이고 과가 3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할 때는 이 말하자면 박정희 후보에 대해 굉장히 후한 점수를 준 겁니까? 어떻습니까? 후한 점수를 주고 후한 점수 줬죠. 예. 김문수 스스로는 자신이 민주화된 박정희를 추구를 하니까. 내가 네. 박정희를 닮고 싶다. 예, 민주화된 박정희. 박정희는 그대로 아니고 네. 말하자면 민주화된 시대의 박정희 대통령 같은 리더가 되고 싶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국 선진 통일 국가가 김문수 후보의 목표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진화된 나라, 네. 통일된 나라로 가려면 네네. 국민적 그 에너지가 하나로 응축돼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있는 거 다 나눠 먹고 그다음에 북한을 두려워하거나 동정하고 해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똘똘 뭉쳐서 그야말로 선진된 나라로 가야 된다라는 인식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야말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울고 웃는 그런 지도자, 민주적 지도자가 이 선진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민주화된 박정희만이 선진 통일로 갈 수 있다. 민주화된 박정희라. 상당히 그거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상당히 민주화된 박정희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어렵죠. 네네. 그럼 우리 이제 이만큼 성숙됐기 때문에 국민이 성숙됐기 어떻게 때문에 얼핏 들으면 굉장히 모순된 이야기죠. 네, 그걸 이제 국민이 성숙됐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네. 제가 보면 뭐 알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슬로건을 마음껏 대한민국이라고 했던데요. 네. 무슨 뜻인가요? 마음껏 마음껏 원래 이제 펼쳐라. 우리 김문수의 그 리더십에서 당신 딱 한 단어만 얘기하시오. 그러면 뭐냐?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자유롭게 스스로의 뜻을 펼칠 수 있고 그럴 수 있도록
하여튼 대통령은 몸이 부서져라 힘껏 그 이 나라를 한번 이끌어 보겠다. 그럼 국민 모두가 마음껏 자유로운 나라. 자유롭게 자기를 실현해라. 자유롭게 공부하고 예. 자유롭게 일하고 예. 자유롭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예. 그런 나라. 그런 자유로운 나라. 그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인데 예. 그거 이렇게 이제 그런 목표를 좀 국민들께 얘기하면은 조금 맛은 없고 고리타분해 보이니까 이걸 좀 맛깔나게 얘기해서 마음껏 자유가 마음껏 아닙니까? 네. 마음껏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하자면은 이제 조금은 공격적인 네. 또는 공세적인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이 경제민주화라는 화두가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 쪽에서 김종인 선생 네. 같은 분을 내세워서 굉장히 그 어떤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야권에서도 굉장히 그 당황해하면서 경제민주화라든지 뭐 이런 이슈는 당연히 야권에서 선점해야 될 이슈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박근혜 후보한테 당하고 있다. 지금 이런 분위기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김문수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것 같아요. 오히려 경제민주화라는 게 이게 대기업 때리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전두환 씨가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아, 예, 예. 그분이 딱 대통령이 돼가지고 딱 기치로 내건 게 뭐냐면 민주정의거든요. 저의 그 대학교 2학년짜리의 그 지식과 상식으로는 아니 어떻게 저런 게 민주정의냐? 5.18 광주 학살을 한 사람이 그때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말이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구나. 그때 전두환 씨가 만든 당 이름이 민주정의당이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경제민주화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경제민주화 말은 좋죠. 그러나 그 경제민주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뭐 하려고 하나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대기업 때리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뒤로는 대기업들한테 후원금 받아먹고 선거 때 되니까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좋은 나라로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의 그 비전과 그리고 그 비전이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적인 자기 삶의 개인의 역사에 있었던 진정성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을 국민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말로 아니 근데 경제민주화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는 뭐냐 국민들이 참 불만감 좌절감 여기에 그 어필해가지고 경제민주화해서 대기업 때리기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기업 때리기를 하더라도 그 의도가 저는 안 맞아요. 아니 대기업 때리기가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만큼 인기로 요즘 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두환 씨 민주정의도 인기 있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치인이 되려면 정치인으로서는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한 번 던져서 봉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은 말로 인기 있는 말로 국민을 현혹할 것이 아니라 네. 경제민주화 좋다 이깁니다. 그럼 거기에 정말로 현실성 있고 국민을 제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을 내놔야지. 지금 경제민주화 한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 하는 게 뭡니까? 박근혜 대표 포함한 모든 야권 후보들 대기업 때리기가 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대기업 때리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재벌 해체하겠다는 건데 재벌 해체해서 그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 일자리 만들 수 있어요? 그거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건 뭐 출자 총액 제한제? 네. 뭐 이런 거는 다 하고 있어요. 공정거래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어떻게 우리가 엄격하게 그런데 지탱할 것이냐? 예, 그런데 지금 문제인지. 한국 경제에서 재벌이 뭐 저 골목 상권까지 침입을 해서 자영업자나 또 중소기업들하고의 거래도 제대로 뭐 값을 안 쳐주고 해서 이게 경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이 헌법에 등장한 지 20년 넘어요. 네. 그리고 그때 그 25년 됐죠. 25년.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도입한
김정인 씨가 정책을 좌지우지 했어요. 네. 그동안 뭐 했고 이제 와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얘기 하나. 지가 재벌한테 뒷돈 받아먹고선 응?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지가 그 단어 만들었다고 그거 갖고 생색내려고 그러는데 네. 그 의도와 그 사람 히스토리 보세요. 이 경제민주화 제대로 도입되겠나. 그리고 응?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그 20년 동안 보세요. 재벌이 골목 상권 다 침투해왔고 응? 불공정 거래 해왔는데 그동안 그걸 좀 제대로 이렇게 정치 지도자들이 컨트롤을 못 해냈고 이제 와서 왜 그 세상 그 얘기 꺼냅니까? 근데 어쨌건 그동안에 어떤 과정을 거치게 그렇게 됐던 간에 지금은 그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네. 재벌이 골목 상권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재벌이 하도급에 대해서 부동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과 어떤 관행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좀 더 강화해야죠. 강화해야 되는데 현장에 가보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벌 못 들게 하면요. 그 밑에 또 다른 재벌, 응? 예를 들어서 신흥 재벌 네. 이런 사람들이 또 들어옵니다. 네. 지금 예를 들어서 골목가게 빵집을 다 문 닫게 한 주체는 삼성, 현대 이게 아닙니다. 파리바게트, 뚜레쥬르입니다. 여기 재벌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재벌 못 들게 온다면은 그 빈틈을 또 다른 주체들 우리나라 기업이 못 들어오게 하면 또 외국 기업이 다 들어오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얘기하는 건 재벌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제가 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 중소기업을 어떻게 부양해서 경쟁력을 갖게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거 할 생각은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없고 예, 예. 재벌 때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냥 스트레스 해소하기만 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식의 정책은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표먹기한 편법에 불과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김정인 씨가 그거 특기예요. 거기에 박근혜 대표도 홀딱 넘어간 거예요. 이게 그분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중도층을 겨냥해서 막 이렇게 좀 중산층에게 인기가 있는 이야기들을 막 하니까 이제 이 보수의 어떤 원래 성장이라든지 이런 가치들 이런 것을 주장하던 이 보수 원래 지지층이 마음을 조금 이제 돌리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김문수 후보가 그쪽을 겨냥해서 또 지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던데 뭐 대체로 그런 어떤 전략적 차원도 좀 가미되어 있는 겁니까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면 네. 이 국민을 계층으로 나눠서 그 계층에 맞는 어떤 전략, 요를 그리고 당 경선할 때는 요 전략, 그리고 본선할 때는 저 전략, 이런 식으로 선거 전략을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어떻게 알겠습니다.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지. 저기 저작거리에서 상품 팔 때 이 마케팅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저는 그게 혹시 그러한 자신의 비전이 국민 전체를 향한 비전이 제대로 평가 못해서 못 받아서 당선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전략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한마디 들냐면 보편복지가 참 인기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일시적으로 혹했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야, 보편복지 하려면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되겠구나. 돈 많이 가진 사람들만 세금 더 뜯어가지고 그거는 재원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충당 못하는구나. 결국은 내가 낸 세금으로 복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국민들이 학습하셔가지고 요즘에는 보편복지가 대선의 논쟁 자체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 전에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 선거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6개월 전만 해도 이번 대선의 화두는 복지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중산층들도 복지가 이게 어떤 한계가 있구나.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일자리구나. 이런 거를 또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뭐 성장해야지 일자리가 있고 일자리가 있어야지 복지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저거 진짜 뭐 어디 가서 지금 산에서 도 닦고 있네 이런 얘기 안 하시고 그래 김문수가 진짜 진정성 있게 얘기하는구나. 우리 김문수 한번 지지해보자. 저는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건 이제 우리가 뭐 복지 이야기도 방금 하셨지만 경제민주화 등이 나오는 그 배경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 잘 하셨듯이 이건 정치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 후보로서 얘기를 하는 말하자면 이 국가 비전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정략적 차원에서 당연히 하시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뭐 이제 시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시간이 많죠. 네. 제 얘기 좀 더. 네. 그래서 요즘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현실 차원에서 이제 경제 민주화가 나오는 이유는 이 양극화가 되니까 잘 되는 사람은 더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이제 그런 이제 이 자본주의 이제 본래 갖고 있는 이제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저희도 이제 아는데 그리고 이제 쭉 중진국까지 달려와 가지고 참 나라가 어느 정도 형편이 됐는데 지금 나는 보니까 아직도 박탈감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로잡혀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있는 건 나눠먹기 한다면 저는 결국에는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다.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양극화가 더 심해졌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아주 조금 낮았을 뿐이죠. 그 이명박 정권이 그걸 확 줄이겠다고 약속했다가 못 지켜서 이제 실망감이 커서 지금 이제 국민들이 이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얘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 양극화 문제 해결은 어떻게 되는 거냐? 물론 우리가 잘 이제 있는 것도 서로 좀 나누고 그리고 이 독점, 이 재벌 대기업의 독점을 우리가 국가가 제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성장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이를 키워서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과정에 이 대기업 재벌이 수출 위주로 해서 이렇게 그들만 살찌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제어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거 빼고 말이야. 대기업 때리기만 해가지고는 절대 양극화 해결은 못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제 생각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뭐 얘기해 보세요. 뭐가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그 말하자면은 성장이 이제 원천적으로 이 힘든 시기에 들었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가 학생들 보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 한 해 키가 7cm, 8cm 막 자랍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되어서 계속 그렇게 자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한국 경제도 이제 규모가 커졌고 뭐 예전에 8%, 9% 성장하던 그런 시절에 규모가 아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뭐 그거 틀렸어요. 네. 경제를 사람의 수명에 비유한다면은 그거 틀린 거죠. 조금 있으면 그럼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죽어야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발전 속도는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더 여태까지는 국가가 부양하는 성장, 국가 주도 어떤 성장 이런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에 의한 자유시장 경제에 의한 성장의 시대다. 물론 성장률은 과거처럼 막 한 해에 막 10%에 육박하는 성장은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어떤 수치의 성장 이런 것보다는 양적인 성장보다는 어떤 질적인 성장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뭐 그러나 그것을 막 성장이 안 된다. 한 인간의 수명에 비추어서 그 경제를 설명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게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틀렸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20년 전에 우리가 같이 혁명을 이야기할 때는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 주대현 선배 같은 분들한테 이렇게 현혹이 돼가지고 잘 몰란 거죠. 그랬구나. 우리 대선배님이신데 20년 사이에 이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상당히 틀려진 것 같습니다. 아주 그거는 이제 조금 앞으로 남겨두고요. 이제 슬슬 이제 이야기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문수 후보가 평소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죠. 관심 많습니다. 네, 적극적이고 뭐 북한 인권 관련된 또는 탈북자 관련 행사 이런 데 꼭꼭 참석하고 이랬는데요. 뭐 대체적으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정치인 중에서 가장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듣기로 이렇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통일 문제에 대한 이 태도는 지원, 뭐 인도적 지원이나 교류 이런 것들을 뭐 너무 조건 까다롭게 달지 말고 또 뭐 째째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대폭 하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군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강경하게 관훈 토론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김문수 토의 대북 정책의 특징을 제가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현재 휴전선 부근에서 남북 군사 간의 국지적 군사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시점에 동시에 북한에는 남한에서 올라간 어떤 우리 대학생 봉사단원들이 북한에 있는 헐벗고 굶주린 어린이들의 이게 영양제를 놔주고 노인네들 이빨을 치료해주는 그런 현상이 같은 날 같은 시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김문수 정부 하에서는. 그건 무슨 소리냐? 김문수의 대북 관계는 여태까지 있었던 또 내가 먼저 주고 저쪽한테 받는다든지 저쪽한테 먼저 보고 받고 내가 준다든지 하는 상호주의가 아니라 동시병행론입니다. 동시병행론. 네, 그런 걸 투트랙론이라고 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훈 토론에서는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원점 타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 포탄이 날아온 지점이나 이런 걸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명령을 내린 북한 수뇌부를 타격해야 된다. 또는 이렇게 피해를 입은 만큼만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100배 되돌려야 된다. 네. 이런 식의 아주 초강경 입장을 내고 동시에 이제 또 인도적 지원도 뭐 하자 이렇게 좀 모순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남북 관계가 모순입니다. 네. 왜? 우리는 적대적으로 이거 체제를 달리하는 그런 두 권력이 이제 맞대고 있습니다. 네. 우리 헌법상에는 북한은 이제 국가로 인정 안 하니까 제가 권력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저도 우리 아버님이 이북 출신입니다. 평안남도 강서 출신입니다. 우리 동시에 같은 핏줄 같은 민족이라는 그렇죠? 같은 핏줄 같은 민족은 또 이게 체제 문제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뭔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적대적인 체제 또 같은 핏줄 같은 민족이라는 이런 이 적대적인 이런 모순적인 관계입니다. 남북 관계가. 네. 이것을 그래서 이거를 단칼로 한 칼에 설명하려는 것조차는 아까 5.16 설명할 때 산업화하고 맞물려서 이게 단선적으로 설명하면 안 되듯이 이 남북 관계도 이게 또 이 단선적이 아닙니다. 이게 모순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책을 대응할 때는 이거를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듯이 상호주의식으로 먼저 줄게 먼저 받고 먼저 받고 먼저 줄게 이런 식으로 안 되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그것을 갖고서 북한 당국이나 남한 내부의 어떤 이 종북주의자들이 여러 가지 장난을 치겠죠. 응? 서로 연계시키려고. 그러나 연계시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꿋꿋이 이겨내고 투트랙론 전폭적인 지원과 지원 및 교류와 그리고 도발했을 땐 강한 응징 이 두 가지 정책을 저는 우리 김문수 후보는 한번 함께 병행해 보겠다. 한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통일로 가는 길이다. 예,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상당히 할 수 있습니다. 예, 김문수는
좌도 경험한 사람이고 현재 또 우도 또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좌와 우의 속성을 잘 압니다. 예. 근데 그 방금 말씀 중에서 상당히 그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상호주의를 안 하겠다. 이거 굉장히 그 지금 보수 쪽의 입장은 계속 상호주의를 네. 원칙으로 삼아 왔는데 그걸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그리고 해주셨어요. 보수적인 사람들이 김문수의 이 대북관계 통일 정책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네. 김문수 저거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한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뭐 저기 몇 가지 이야기 처음에는 이제 그 5.16에 관한 얘기를 해서 뭐 기왕 나오신 김에 김문수 후보의 어떤 그 진영의 생각들을 조금 여쭤봤는데요. 여하튼 뭐 열심히 하셔서 좀 저기 빨리 그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박근혜 후보와 이렇게 좀 비등한 이 지지율을 올려가지고 좀 저기 재미있는 경선을 만드시고 또 새누리당 후보가 되어서 본선 진출해서 이렇게 저 대통령 당선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명진 예. 후보가 아마 능력이 있으시니까. 아유, 저보다는 뭐 저는 뭐 차명진 의원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냥 아마 충분히 그렇게 하실 걸로 김문수 믿습니다. 후보가 저는 김문수 후보한테 그냥 붙어 있는 사람이고요. 김문수 후보가 국민들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훌륭하신 분들이 저희 캠페인 지금 속속 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뭐 우리 참 그래서 그럽니까? 우리 차명진 의원이 뭐 캠프에서 뭐 뒤로 밀려났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고 네. 또 그분들이 이제 아주 그 김문수 후보를 더 잘 알리고 네. 또 그러고 원래 저 신문에 그러시니까 나기는 캠프의 저장으로 알려져 나왔는데. 준비 단계에서 이제 예. 준비 단계에서 이제 우리 이제 김문수 후보의 이제 동생들이 이제 준비할 때 그리고 저희가 이제 털을 닦았으니까 오랜 동지들이 이렇게 꾸렸을 때는 책임을 졌는데 지금 이제 다른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그럼요. 좀 자리를 빚겠다. 우리가 이제 나라가 잘 돼서 외자 유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투룹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